몰아치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한병철 회장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넓은 응접실을 가득 채웠다. 승민의 어깨가 움찔했다. 또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분노는 언제나 예고 없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이번엔 대학 성적표였다. 비 하나가 끼어 있는 성적표를 손에 든 아버지의 눈빛은 매서웠다. 반면 옆에 서 있는 형 승훈의 성적표에는 시가 2개나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어깨를 토닥이며 다음엔 잘하라는 말뿐이었다. 승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의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유도 모른 채 태어나서부터 시작된 차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벽. 승민의 가슴 속에는 오랜 세월 누적된 상처가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강원도 원주 한마루 그룹의 저택에서 펼쳐지는 가족 드라마는 오늘도 한 소년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새기고 있었다. 이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강원도 원주의 울창한 산자락에 자리한 한마루 그룹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성공의 상징이었다. 이 저택의 주인 한병철 회장은 지방에서 시작해 전국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한마루 그룹의 총수로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재했다. 그러나 이 웅장한 저택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한병철 회장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 첫째 한승우는 45살로 아버지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은 언제나 관대하게 넘어갔고 그의 의견은 항상 존중받았다. 반면 40살의 둘째 한승민은 어릴 때부터 가족 내에서 이방인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는 그에게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유로 늘 차갑게 대했고 그의 성취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의심받았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승민은 언제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형이 회사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발언권은 없었고 있다 해도 그의 말은 쉽게 무시되었다. 회사 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승민은 한마루 그룹의 연구개발팀에서 일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늘 마지막에 검토되거나 형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승민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차별은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마치고 회사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재는 승민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 승민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좋아했던 트로트 카세트 테이프 몇 개와 희미한 기억뿐이었다. 특히 남행열차 노래는 어머니의 향기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때로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오늘도 한마루가의 식탁은 차갑고 딱딱했다. 승우는 최근 추진 중인 사업 계획에 대해 자신감 넘치게 설명하고 있었고 한병철 회장은 그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었다. 승민은 그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아버지가 불현듯 입을 열었다. 다음 주에 있을 자신의 70생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였다. 모든 임원과 지인들이 참석할 큰 행사라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승민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아마도 또 다른 소외의 시간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 발표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 한병철 회장의 유산 상속 발표를 듣던 승민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진 것이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뇌리를 강타했다. 평생 차별받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 순간 형 승훈의 비웃는 눈빛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승훈의 입술이 스쳐 지나가는 말. 내까짓게 뭘 바라는 거냐는 무언의 조롱. 승민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이 막혔다. 달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택 정원의 어둠 속에서 승민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병철 회장의 70생일 파티는 원주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지역 유지들과 기업 임원들이 가득 모였고 특별히 초청된 클래식 연주단의 선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승민은 언제나처럼 구석에 자리했다. 축하의 말을 건네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승훈에게만 관심을 보였다. 한마루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로서 승훈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승민은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병철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회장은 먼저 참석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한마루 그룹의 성장 역사를 간략히 회고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회장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자신의 유산 상속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회장의 발표는 간결했다. 그의 전 재산과 회사 지분 80%는 장남 한승훈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20%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승민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자신의 이름은 끝내 언급되지 않았다. 평생 차별받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것이다. 승민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고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향했다. 승훈은 아버지의 발표가 끝나자 단상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의 표정에는 득이양양함이 묻어났다. 그는 연설 중에 잠시 승민을 향해 시선을 던졌고 그 눈빛에는 승리의 쾌감이 가득했다. 승민은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승훈이 그를 붙잡았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승훈은 승민에게 말했다. 어차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평생 놀기만 했으니 아버지가 그를 신뢰할 리 없지 않냐고. 그 말은 이미 상처받은 승민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승훈의 손을 뿌리치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정원의 어둠 속에서 승민은 오랜 시간 혼자 서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아버지는 그를 이토록 미워하는 것인지, 무엇이 그토록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늘 허공에 흩어졌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승민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어머니가 남긴 트로트 테이프를 찾아들었다. 남행열차의 애잔한 멜로디가 방안을 채웠다. 그것은 마치 그의 처지를 노래하는 것 같았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기차에 몸을 실은 채 그저 떠나가는 것만이 그에게 남은 선택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승민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이 가족 안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간단한 짐을 꾸렸다. 필요한 것들과 어머니의 유품들만 챙겼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 앞에 잠시 멈춰섰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려다 그는 마음을 바꿨다. 굳이 인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승민의 뒷모습이 처연했다. 값싼 원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전전하는 동안 그의 손에는 단 하나의 가방만이 들려 있었다. 한마루 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낯선 도시의 밤은 혼자 있는 그에게 더욱 춥게 느껴졌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승민은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차가운 결이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가 어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틀었을 때 남행열차의 애잔한 멜로디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원주를 떠난 승민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자리를 잡았다. 월세는 생각보다 비쌌고 공간은 예상보다 좁았다. 한마루 저택에서의 넓고 호화로운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다. 하지만 승민에게는 이곳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선도 차가운 냉대도 없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승민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는 배달일까지.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평생 누려온 편안함과 사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승민은 오히려 삶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취업 준비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한마루 그룹의 연구개발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나니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승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했고 I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공부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승민의 유일한 위안은 어머니가 남긴 트로트 카세트 테이프였다. 특히 남행열차는 그가 가장 자주 듣는 노래였다. 어머니의 채취가 담긴 듯한 그 노래는 승민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다. 때로는 그 노래를 들으며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아버지와 형 사이에서 자신처럼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승민은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절이 쌓일수록 더 강해졌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한마루 그룹에서 진행했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승훈의 아이디어라며 추진했던 프로젝트였지만 실제로는 승민이 모든 기획을 담당했었다. 승민은 그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 작은 원룸에서 밤을 새워가며 코딩을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점차 기술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를 얻었다. 자신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였다. 발표날 승민은 긴장했지만 자신감도 있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이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좋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승민은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은 승민의 인생에서 첫 번째 진정한 성취였다. 아버지나 형의 그늘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얻은 성과였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웃으며 기쁨을 만끽하던 그날 밤, 승민은 문득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야 가족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마인드웨어 100억 투자 유치 성공. 기사 옆에는 창업자인 한승민의 당당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불과 5년 전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도전이 이제는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승민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그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봤다. 성공했다는 만족감보다는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발표회장에 가족석은 항상 비어 있었고 성취의 순간을 함께 나눌 리가 없었다. 책상 위 액자에는 어머니의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승민은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다.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는 어린아이가 남아 있었다. 어느덧 한승민이 원주를 떠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벤처기업을 일구어냈다. 마인드웨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중소기업들에게 첨단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직원 10명 규모의 탄탄한 회사가 되었다. 승민의 성공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러 언론에서 그의 회사와 기술을 소개했고 스타트업 관련 시상식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성공과 함께 승민의 생활도 달라졌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다. 하지만 그의 생활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와 자기 개발에 투자했다. 성공했다고 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직원들의 복지와 회사의 발전에 더 신경을 썼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승민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큰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외롭게 했다. 회사 행사나 시상식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면 승민은 문득 쓸쓸함을 느꼈다. 가끔 승민은 고향 원주와 가족에 대한 소식을 검색했다. 한마루 그룹은 여전히 승훈의 지휘 아래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업계에서는 무리한 확장과 위험한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승민은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어느 날 저녁 승민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탄탄한 회사, 인정받는 기술, 경제적 안정.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승민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트로트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디지털 시대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보관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남행열차의 애잔한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승민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와 형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아무리 성공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승민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승민은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해냈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 인정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과 그럼에도 바라게 되는 갈망 사이에서 승민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업계의 찬사와 존경의 시선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은 그를 밤마다 홀로 깨어있게 했다. 이제 마인드웨어는 업계에서 떠오르는 샛별을 넘어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업이 되었다. 승민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50% 이상 향상시킨다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고 해외 시장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졌다. 언론은 그를 중소기업의 구원자라 칭했고 경제계의 젊은 혁신가로 주목했다. 하지만 각종 시상식과 인터뷰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 한마루 그룹과의 관계에 대한 것. 그때마다 승민은 미소로 얼버무리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외교적인, 그러나 냉담한 대답으로 화제를 돌렸다.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는 어머니의 유품과 함께 승민이 한마루 그룹을 떠나며 가져온 유일한 회사 물건이 있었다. 그가 연구개발팀에서 몰래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였다. 이 데이터는 마인드웨어의 핵심 기술의 씨앗이 되었고 이제는 한마루 그룹이 갖지 못한 혁신적 기술로 발전했다. 가끔 승민은 이 작은 USB를 들여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가 버린 아들이 결국 회사의 미래를 품에 안고 나왔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그를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했다. 붉은색 속보 자막이 TV 화면을 가로질렀다. 한마루 그룹주가 급락,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 착수. 승민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숨이 턱 막혔다. 화면에는 한병철 회장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충격적인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의료진의 코멘트.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승민은 비즈니스 미팅에서 해외 투자자들과 웃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형 승훈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아버지는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오랜 분노와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이름 모를 감정이 승민을 흔들었다. 지팡이의 기대 병실에 누워있을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상상 속에 그려졌다. 승민의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더듬었다. 남행열차의 첫 소절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어머니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했을까? 서울의 화창한 봄날이었다. 승민은 외국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인드웨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결정적인 미팅이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승민의 기분은 고조되어 있었다. 그의 회사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승민을 임원들이
긴박한 표정으로 맞았다. 누군가 사무실에 대형 TV를 켰고 그때 승민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화면에는 한마루 그룹 관련 속보가 흐르고 있었다. 한마루 그룹의 주가가 하루 만에 30% 폭락했다. 승훈이 주도한 무리한 해외 투자 사업의 실패와 함께 그가 조성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소식을 접한 한병철 회장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원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승민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걱정. 특히 아버지의 병세 소식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오랜 세월 자신을 외면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는 여전히 유일한 혈육이었다. 그날 저녁 승민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한병철 회장의 냉담했던 표정, 승훈의 오만했던 미소, 그리고 자신이 물려받지 못한 유산에 대한 생각. 그러나 동시에 어린 시절의 몇 안 되는 따뜻한 기억들도 떠올랐다.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선물해준 자전거, 회사 견학날 아버지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던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승민의 마음속에는 결단이 자라났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에게 등을 돌리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돌아가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행열차의 애잔한 멜로디가 사무실을 채웠다. 승민은 눈을 감고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어머니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모든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용서와 화해를 중요시했다. 다음 날 아침 승민은 결심했다. 그는 임원들에게 며칠간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알리고 서둘러 짐을 챙겼다. 원주로 향하는 길에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5년 만에 찾는 고향, 그리고 아픈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다. 원주 대학병원에 도착한 승민은 먼저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다. 의사는 한병철 회장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다고 설명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에 승민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승민은 형 승훈을 마주쳤다. 승훈의 얼굴은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이제 피로와 불안으로 가득했다. 승훈은 승민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익숙한 냉소로 돌아왔다. 그는 승민에게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것이냐고 상속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승민은 그런 승훈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5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 그것도 병석에 누운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의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한병철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한때 위험 있고 강인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노쇠하고 허약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다. 승민은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때 한병철 회장의 눈이 천천히 열리고 그의 시선이 승민과 마주쳤다. 낡은 금고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승민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30년 된 편지 한 장과 봉인된 서류 묶음. 그 위에 적힌 DNA 검사 결과라는 제목이 승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펼치자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99.9% 확률로 한병철은 한승민의 생물학적 부모임이 확인됨.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다른 결과가 적혀 있었다. 한병철과 한승훈의 혈연관계 불일치. 승민의 손이 떨려왔다. 세상이 뒤집어진 듯한 충격. 자신은 아버지의 친아들이고 평생 총애받던 승훈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펼친 순간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민을 외면하고 승훈만을 총애했던 이유는 승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선택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병원에서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한병철 회장은 승민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다. 마비된 왼손을 간신히 들어 승민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력이 부족했다. 그저 가느다란 목소리로 승민의 이름을 불렀을 뿐. 그 순간 승민은 아버지에 대한 오랜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 병실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승민은 심각한 뉴스를 접했다. 한마루 그룹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승훈이 추진한 해외 투자 사업은 완전한 실패였고 거기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검찰이 발견한 비자금은 회사 자금 횡령의 증거였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승민은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마루 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5년 만에 찾은 본사 건물은 겉으로는 여전히 웅장했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고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승민은 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했다. 집안은 조용했다. 가정부만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승민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기록과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아마도 회사의 위기를 타개할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서재에서 승민은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금고의 열쇠였다. 승민은 서재 한쪽 벽에 설치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노란색으로 변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승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함께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다. 승민은 먼저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99.9% 확률로 한병철은 한승민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병철과 한승훈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있었다. 승민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고 평생 총애받던 승훈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머니는 승민이 태어나기 전 한병철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이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고 싶었던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주변 고아원에서 갓난아기를 데려와 친자식인 것처럼 키우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승훈이 한마루 가의 아들이 되었다. 이후 한병철 회장은 사업상 만난 승민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 재혼했고 그 사이에서 승민이 태어났다.
그러나 첫 번째 부인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한병철 회장은 승훈을 계속해서 친아들로 대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승민의 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결정을 이해했고 승민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갈등이 생겼다. 승민의 어머니는 아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약속을 지켰고 대신 이 편지를 남겨 언젠가 진실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승민이 알 수 있도록 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의 애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증오와 복수가 아닌 이해와 용서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승민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족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랐다. 승민은 편지를 읽은 후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아버지가 실은 자신의 친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훈만을 총애했던 이유가 오래전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넓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에 가슴이 저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승민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라났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분노와 복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바랐던 이해와 용서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는 서서히 후자를 향해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한마루 그룹의 위기와 승훈의 배신으로 인한 문제들. 이제 승민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승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승민이 DNA 검사 결과를 꺼내들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승훈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평생 자신의 위치를 당연시했던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병철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숨겨왔던 비밀, 30년간의 거짓말, 그리고 승민에 대한 차별의 이유가 명백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졌다. 승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승민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렸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자의 필사적인 발악이었다. 그때 병상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힘 있는 목소리를 냈다. 승훈을 향한 단호한 명령이었다. 승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버지의 시선은 이제 승민을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평생 숨겨왔던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승민을 향해 뻗어왔다. 다음 날 아침 승민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어젯밤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안고 그는 이제 아버지와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그는 한마루 그룹의 법률팀 부장을 마주쳤다. 부장은 회사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승훈이 이사회를 통해 회장 직무 대행을 맡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승민은 서둘러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앞에서 그는 승훈과 마주쳤다. 승훈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승민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냐고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지만 불안감도 함께 느껴졌다. 승민은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간밤에 비해 상태가 좀 나아진 듯했다. 아버지는 승민을 보자 반가운 듯 손짓했다. 그가 승민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승민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승훈이 병실로 들어와 두 사람의 시간을 방해했다. 그는 이사회 관련 서류를 들고 와서 아버지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승민은 그것이 직무대행 승인서라는 것을 알아챘다. 승훈은 회사의 급박한 상황을 이유로 자신이 임시로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류를 가로채며 승훈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했다. 그리고 어제 발견한 DNA 검사 결과를 꺼내 들었다. 검사 결과를 본 승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승민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승훈이 한병철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혈육이라는 것을. 승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자신은 30년 동안 이 가족의 일원이었고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소리쳤다. 그는 승민을 향해 돌진하며 DNA 검사 결과를 빼앗으려 했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격해지는 순간 병상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힘 있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승훈에게 그만하라고 명령했다. 승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한병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승민이 발견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침묵이 흘렀다. 승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병철과 승민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평생 자신이 한병철의 적자라고 믿어왔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자 특권의 근원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한병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회고했다. 그는 첫 번째 부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승훈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이 비밀을 평생 간직해왔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떨렸다. 승민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차별과 냉대가 모두 이 약속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처연했다. 승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한병철 회장을 향해 배신감에 찬 눈길을 던졌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근간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떨려왔고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갑자기 승훈이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벽에 내던졌다. 유리 파편이 병실 바닥에 흩어졌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침묵을 깨뜨렸다. 승훈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30년 동안 자신이 한마루 그룹을 위해 바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충성심을 상기시켰다. 혈연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가족이란 함께한 시간과 애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절규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삶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승민은 갑작스러운 승훈의 감정 폭발 앞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평생 차별받으며 자라온 쓰라린 기억들, 그리고 이제 알게 된 놀라운 진실. 그러나 승민의 마음 한켠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용서와 이해의 메시지. 승훈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승민은 침착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승훈에게 한마루 그룹의 실상에 대해 물었다.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승훈은 잠시 망설이다 현실을 인정했다. 그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회사는 파산 직전에 있었고 임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절망감이 느껴졌다. 병상의 한병철 회장이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회장은 승민에게 다가와 달라고 손짓했다. 승민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평생 품어온 비밀을 안고 살아온 괴로움, 그리고 승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후회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세 남자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회장의 상태를 점검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승민과 승우는 잠시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과거의 적대감과 새롭게 드러난 진실 사이에서 그들은 각자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한병철 회장의 수정된 유언장이 펼쳐졌다. 승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회장은 회사 지분 70%를 승민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0%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10%만이 승훈에게 배당되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승훈의 얼굴이 핏기를 잃어갔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다. 자신이 30년간 회사를 위해 바친 세월을 외치며 승민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5년 만에 돌아온 배신자, 가족을 버린 불효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꿨다. 승훈의 비자금, 횡령, 그리고 회사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온 무책임한 경영의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났다. 승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저항의 불씨마저 꺼져갔다. 그 순간 승민이 불현듯 테이블 위에 한 물건을 올려놓았다. 어머니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 남행열차가 흘러나왔다. 침묵 속에서 애잔한 멜로디만이 회의실을 채웠다. 한 달이 지났다. 한병철 회장의 상태는 놀랍게도 호전되었다. 비록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휠체어에 의지한 채 병원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동안 승민은 한마루 그룹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경영 자료를 검토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승훈의 무리한 해외 투자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은 회사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한병철 회장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승민에게 한마루 그룹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승민은 자신의 회사 마인드웨어가 개발한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안을 제시했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었다. 승민의 설명을 들은 한병철 회장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원주 저택의 회의실에 한병철 회장과 승민, 승훈, 그리고 회사 변호사와 몇몇 임원들이 모였다. 회장은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되었다. 변호사가 새롭게 작성된 유언장을 펼쳤다. 그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병철 회장은 한마루 그룹의 모든 지분 중 70%를 둘째 아들 한승민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지분 중 20%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단 10%만을 한승훈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더불어 회장은 승민의 기술력으로 한마루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유언장의 내용이 발표되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승훈의 얼굴이 핏기를 잃어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이내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내리쳤다. 30년간 한마루 그룹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며
회장에게 항의했다. 5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승민은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승훈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다. 평생을 한마루 그룹의 후계자로 살아온 그에게 이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한병철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다. 그는 승훈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그를 회사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이 들어왔다. 그는 한마루 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러 왔다고 했다. 수사관이 제시한 증거는 명백했다. 승훈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두 드러났다. 호화로운 개인 생활, 도박, 그리고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의 송금. 더 충격적인 것은 승훈이 추진한 해외 투자 사업이 처음부터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실패한 투자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이다. 승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저항의 불씨마저 꺼져갔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의 표정이었다. 한병철 회장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승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배신과 부정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다. 그때 승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한 물건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승민은 작은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행열차의 애잔한 멜로디가 회의실을 채웠다. 한병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노래는 승민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승민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에 담긴 용서와 이해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한마루 그룹을 이어받게 된다면 그것은 복수나 승리가 아닌 책임과 화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승훈을 바라보며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그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갚을 기회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철 회장은 승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들의 넓은 마음씨에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의 눈에서는 이제 후회와 슬픔 대신 자랑스러움과 희망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승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승민의 어머니가 옳았다고, 사람은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퇴장했다. 승훈도 검찰의 호의를 받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에는 한병철 회장과 승민만이 남았다.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천천히 미소를 교환했다. 많은 말이 오갈 필요는 없었다. 남행열차의 멜로디가 여전히 작게 울리는 가운데 부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 유리창이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뒤흔들었다. 승훈이 분노에 차 사무실로 쳐들어온 것이다. 그의 손에는 위스키병이 들려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마지막 저항, 마지막 발악이었다. 승민 앞에 서서 그는 온갖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5년의 부재, 갑작스러운 귀환,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다. 이내 그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승민의 옷깃을 거칠게 붙잡으며 승훈은 울부짖었다. 온 인생을 바쳐 일궈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것이 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때
승민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승훈의 손목을 붙잡았다. 강하지만 차분한 힘이었다. 승민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DNA 검사 결과였다. 혈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문제는 승훈이 회사를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승훈의 눈에서 순간 빛이 사라졌다. 그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패배의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한마루 그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승민은 마인드웨어의 핵심 인력들을 데려와 회사 재건을 위한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승민이 개발한 AI 기술은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했다. 언론은 이 극적인 상황 변화를 집중 보도했다. 한마루 그룹 둘째 아들의 귀환, 혁신 기술로 회사 살리는 진정한 후계자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다. 특히 승민의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와 함께 그가 개발한 기술이 어떻게 한마루 그룹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승훈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한마루 그룹 내에도 여전히 승훈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들은 승민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권력 이양에 불만을 표시했고 은밀히 방해 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어느 오후 승민은 한마루 그룹 본사에서 경영회의를 마친 후 자신의 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렸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승훈이 들어왔다. 그는 명백히 술에 취해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승훈은 이미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뒤였다. 승훈은 승민을 향해 걸어오며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승민을 배신자라 불렀고 5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가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분노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병이 위협적으로 흔들렸다. 승민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승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승민은 승훈에게 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간 이유, 그리고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유가 바로 승훈의 무책임한 경영과 배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승훈은 이성을 잃고 승민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승민의 옷깃을 거칠게 붙잡으며 소리쳤다. 자신은 30년간 한마루 그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승민은 힘으로 그를 제압하는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승훈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아귀는 강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다. 승민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승훈에게 자신도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평생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그를 분노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과 아버지의 후회를 통해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승민은 천천히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내 승훈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혈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중요한 것은 승훈이 회사와 가족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사실이라고. 승민은 승훈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것만이 그가 진정으로 한마루 그룹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승훈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의 손에서 위스키병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의지도 잃은 듯했다. 패배의 순간이었다. 승민은 승훈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승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제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이후의 삶은 승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승민은 승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을 다한다면 출소 후에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승훈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해방이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다. 자신의 무리한 투자, 비자금 조성, 그리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모든 결정들을. 승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했다. 항상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점점 더 큰 성공을 향한 강박적인 욕망이 그를 그런 길로 이끌었다고. 그날 저녁 승훈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마루 그룹의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직원들과 투자자들은 승민의 리더십과 정직함에 새로운 신뢰를 보냈다. 승민은 그날 밤 늦게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한병철 회장은 승훈의 잦은 출두 소식을 이미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함께 묻어 있었다. 승민은 아버지에게 승훈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그리고 승훈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언젠가는 그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철 회장은 승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승민에게 말했다. 그동안 아들을 너무 몰라봤다고,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후계자를 찾았다고. 승민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아버지의 인정이었다. 요양원의 넓은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한병철 회장의 휠체어가 정원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옆에는 승민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마루 그룹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승민의 혁신적인 기술이 회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공원 벤치에 앉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승민이 조그만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남행열차의 익숙한 멜로디가 요양원 정원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한병철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다. 그 노래는 이제 슬픔이 아닌 치유와 화해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편안함이었다. 한 해가 지난 후 한마루 그룹은 위기에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냈다. 승민이 도입한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고 비용은 30% 이상 절감되었다. 주가는 6개월 만에 2배 이상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한마루의 부활이라 불렀다. 승민은 회사를 재건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건강 회복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병철 회장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휠체어에 의존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회장은 이제 원주 외곽의 조용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며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승민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아버지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웠던 두 사람의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편안해졌다. 아버지는 승민에게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승민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승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승민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온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두 사람은 어머니를 추모하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함께 듣기로 했다. 남행열차의 멜로디가 흐르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추억 속에 잠겼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한병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승민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회장은 승민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강인하고 사랑이 많았는지, 특히 승민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에 대해. 회장은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야 그녀의 지혜와 용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승민의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번졌다. 그는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단순히 회사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머니의 기억과 진실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승민은 이제 어머니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전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정원 저편으로 향했다. 가을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승민은 아버지에게 승훈에 대한 소식도 전했다. 승훈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그는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승민은 정기적으로 승훈을 면회했고 두 사람은 서서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던 승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도 변화하고 있었다. 승민은 승훈에게 출소 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록 한마루 그룹의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재능을 다른 방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한병철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회장은 승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한마루 그룹을 지켜준 것에 대해, 그리고 승훈에게도 2번째 기회를 주려는 너그러움에 대해. 회장은 승민이 자신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승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인드웨어의 동료들, 한마루 그룹의 충직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남긴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승민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한병철 회장은 아들의 리더십과 인격이 회사를 구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점점 기울어갔다. 승민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요양원 건물로 돌아갔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승민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며 보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그는 마침내 그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고 자신의 길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어 승민은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회장은 승민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와 감사, 자랑스러움과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 승민이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어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다. 남행열차의 멜로디가 그의 귓가를 부드럽게 감쌌다. 가사 속에 담긴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인생과 묘하게 겹쳐졌다. 승민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이 노래를 그토록 좋아했던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승민은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다. 한마루 그룹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고 그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고 있었다. 마인드웨어와의 합병은 성공적이었고 함께 개발한 새로운 기술들이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승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치유를 낳는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 집에 도착한 승민은 거실 한켠에 마련된 작은 제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승민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묵념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아버지와도 형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도 화해했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대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승민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분노 대신 평화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귀향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승민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한마루 그룹의 신규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승민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혁신 센터 설립. 자신처럼 처음부터 시작해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승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펜을 들어 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그의 삶의 경험과 아픔, 그리고 성장이 집약된 프로젝트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의 유산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창 밖으로 도시가 점점 깨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상처에서 치유로. 승민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있었다. 남행열차의 멜로디처럼 슬픔을 딛고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가장 귀중한 유산이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